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부하시는 건 잘 되고 계신다, 그죠? 대답 없는 메아리구나. 큰일인데. 오늘 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오늘은 졸지만 하면 되겠는데, 오늘만큼 쉬운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적절하게 있을 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기출문제집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예상 문제집하고 똑같아요. 딱히 제가 볼 때는 다룰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요약 있는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제집이 몇 쪽이냐면 문제집 자, 뒤에 문제집이 234쪽, 232쪽이네요. 232쪽인데, 여기가 이 부동산 그냥 쟤는 줄여서 개발 관리라고 말하는데, 막 우리 말하는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예요. 뭘 말할 때 중요한 거 몇 개 말하고 어디 느낌이 애매한 거 있잖아요. 기타 등등 이 단원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 파트라고 말하기도 하는 여기는 부동산 이용에 관한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관리 마케팅 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보통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232쪽에 보면 부동산 이용 나와 있다 그죠? 얘는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오더라도 굉장히 간단해요. 얘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얘는 여러분 뭐 요약집의 내용 쭉 읽어보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게 없어.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앞에 칠판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 안 될 만한 그런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딱 바로 보도록 할게요. 232쪽인데 문제가 지금 3개 나와 있다 가지고 2번만 보도록 하죠. 2번이 여기에 나오는 2번이 뭐냐면은 직주 분리 그리고 직주 건접 이런 개념이에요. 요약집은 133쪽입니다. 직주 분리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다. 그죠? 내 직장은 중심부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럼 이렇게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중심부에 땅값이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외곽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출근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직주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이 개발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죠. 도심의 그 규제 같은 게 완화가 돼요. 이때는 건물은 뭐 10층까지밖에 못 지어. 그러면 사실은 남는 게 없잖아요. 땅값은 비싼데 그런데 이제 규제 같은 게 완화가 돼요. 도심에 대해서 재개발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도심이 50층 가까이 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외곽 가는 것보다도 중심부 도심에 이런 것들을 재개발해서 50층 뭐 49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공법 개념 보시면 되는 거고 49층짜리 건물을 많이 지어요. 그렇게 되면 직장화 주택이 건접해요. 그 말은 외곽지에 있던 사람이 중심부에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층급을 올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면 직주 건접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고층 건물에 밑에 1층부터 뭐 10층까지는 뭐 사무실 이런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위에 10층부터 50층까지는 아파트 보통 주상복합을 많이 지어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출근 퇴근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고층금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직주 건접이라고 말하는데 직주 건접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은 뭐냐면은 도심 배춘하는 거예요. 배춘이라는 게 다시 봄이 온다는 말이다 그죠? 다시 살아났다. 즉 도심이 죽었던 도심이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책 232쪽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도록 하죠.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공동화 현상이라 직주분리 결과로 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주 야간 인구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기 사람이 많아요. 일하니까. 밤에는 이 사람들이 퇴근하겠죠. 여기는 사람이 없이 텅 비었다. 이걸 공동화라고 말합니다.
2번 직주 분리 결과 도시 매춘하다. 직주 분리가 아니고 직주 건접에서 도시 매춘화가 발생합니다. 2번이 틀렸죠. 직주 분리가 아니고 직주 건접에 의해서 매춘화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3번 직주 분리는 이렇게 아무래도 수평적인 걸, 직주 건접은 이렇게 고청 위로 올라간다. 이게 3번입니다. 4번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심 주거용 건축물의 고층화, 이런 것들이 직주 건접으로 고층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도심을 개발해도 남는 게 없어요. 5번째 직주 접근의 원인으로서 도심지의 집가 하락,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아까 말했듯이 고층급으로 많이 올릴 수 있겠죠. 도심의 환경이 좋아지고 재개발 이런 것들이 되면 도심이 재개발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스님 이런 게 시험 나오면 어떡해요? 대부분 이 단어는 대부분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도심에는 집약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뭐 공부 안 해도 딱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가볍게 읽어보시도록 하고, 우리는 갈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기서 234쪽에 옵니다. 자, 234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할 게 뭐냐? 여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이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약간 요약집을 겸해서 보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해도 불편하겠지만 요약집을 같이 좀 보시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약집 136쪽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까요? 요약집 136조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효과적인 게 그래요. 문제집을 풀다가 요약집을 밑에 있는 걸 끼워놨다가 빼가지고 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요약집이 너무 깨끗해. 이걸 아끼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아끼라는 게 아니고 자주 봐야 돼요. 그러면 좀 지저분해져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표가 확 나. 그냥 이걸 자주 보라 그랬죠. 요약집에 대해서 다시, 요약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는 굉장히 자주 하는 기출지문. 그런데 밑줄 그어져 있지 않는 거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기출지문, 또는 밑줄 그은 기출지문을 중복해서 해설하는 그런 지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밑줄 그은 것만 아셔도 아마 70점대는 무난하긴 해요. 그런데 구석탱이 있는 문제를 보려면 자꾸 봐야 됩니다. 자, 146조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그죠? 법규에 말하는 부동산 개발은 어쩌고 저쩌고 맨 마지막에 시공을 담당하는 회의는 뭐 한다? 제외한다?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거기가 제외 동그라미 별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에는 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개발이라는 건 뭐냐? 이 지역을 내가 우리 요직을 개발하겠다라는 거는 토지를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인간이 사용하는 토지로 막 만들어요. 이걸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토지를 형질 변경해서 인간이 사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기반 시설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모든 포괄적인 개념을 개발이라고 말을 해요. 이때 우리가 나오는 용어 중에 어떤 시행 또는 시공 이런 걸 들어본 적 있다. 그죠? 개발은 시행에 관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보면, 어떤 건축물을 보면 시행, 시공, 감리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시공이라는 거는 시행자한테 의뢰를 받아서 그 부분을 건축하는 행위예요. 이해하시기로 그 공작물을 만드는 행위, 그게 시공이에요. 그러면 개발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시공은 이 일부분을 맡아서 건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부를 맡아서 건축하는 요거는 개발로 보지 않는다. 왜? 개발은 좀 더 포괄적인, 거의 요 개념에 가까운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런 뜻이요. 단순한 건축, 단순한 시공, 요거는 개발로 보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제외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느낌상 이게 왠지 여러분 개발은 포괄적인 느낌인 건 알겠거든? 그러면 시공을 담당하는 포함한 이런 느낌으로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별표한 거예요. 잘 틀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개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개발은 토지 행절 변경, 건축물 건축, 뭐 기반시설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시공만을 담당하는 회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공을 담당하는 회의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지문입니다. 자, 금방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34쪽에 봅니다. 1번인데요. 이게 감정평가 문제지만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 3.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으로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회의를 말하는 거 틀렸죠. 시공을 담당하는 회의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요약집에 동그라미 별표를 해놓은 거예요. 선생님 나 별표 틀렸어요. 어떡하라고. 틀리지 말라고 별표하라 그러는데 그것만 골라 틀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좀 착각하기 쉬운 그런 것 다음 주요 내용들 여러분 헷갈리면 그런 것들을 자꾸 제가 별표를 하고 동그라미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잘 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 말고 틀리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2번, 3번에 보면 법규 내용이죠. 2번, 3번에 보면 2번에 부동산 개발업은 뭐냐 3번에 공급은 뭐냐 법규 내용이고요. 4번, 5번은 학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개발은 어떤 거다. 인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나 건물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걸 만든다.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전부 다 기출 지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 풀다 보면 본 것 같아. 요 내용이라. 그래서 중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2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2번에 넘어가시면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는데 정답 문제 말할게요.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제3 섹터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룬 적은 없죠. 뭐 1섹터는 2섹터에 말한 적 없습니다. 아셨죠?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은 없지만 이게 요약집이 없느냐 있어요. 140쪽인가? 거기 맨 위에 보면은 140쪽 많을 거야 아마. 맨 위에 보면은 제1섹터는 정부, 맨 위에 2섹터는 민간, 3섹터는 정부와 민간 합동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이거 밑줄 안 꺼졌다, 그죠? 안 꺼도 됩니다. 왜? 10년에 한번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 밑줄 안 껐다고. 그런데 요약집 부스팅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마시겠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요약집의 양이 작지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있을 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이 요약집을 또 줄여서 밑줄 건 거예요. 우리가 아셨죠? 그래서 밑줄 건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요약집 활용법입니다. 밑줄 긋지 않더라도 이제 좀 읽어볼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2번 정답이 2번인 건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 그죠? 그래서 그 요약집을 좀 자주 아끼고 사랑해서 항상 끼고 사시기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요약집 찾아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왜 틀린지 볼게요. 이번에 1번은 끝에 봅니다. 조합은 공적 주체가 아니고 사적 주체입니다. 공법 시간에 배운 겁니다. 조합은 사적 주체입니다. 3번 부동산 개발 단계는 계획감의 협의 계획인가요? 우리 공법 같은 경우 보면은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이 계획을 뭐 개발업자 또는 정부의 계획을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막 들었으면 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이 적절하게 수긍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공청회나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가가 나오는 거지. 인가해놓고 이렇게 뭐 설명한다고 협의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 그 다음에 협의, 계획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 5번은 바뀌었습니다. 개발업자가 진행 과정에서 행정 변화 이런 것들은 행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번에 있는 관리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은 시공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니까 이것도 상식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넘어가셔서 4번을 풀 건데 4번을 풀기 전에 이제 주요한 걸 두 가지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합시다. 요약집은 몇 페이지냐면은 요약집 136쪽 있는 그쪽입니다. 136, 137 그쪽인데요. 자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부동산을
개발하게 되면은 위험이 달라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월포드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 시, 비 이렇게 했죠. 법은 뭐죠? 법률적인 위험입니다. 즉 행정조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변하면 난 어떤 수익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위험입니다. 시라는 것은 시장 위험입니다. 열심히 건물을 잘 지었어요. 헐 분양이 안 되네. 난 망한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입니다. 비라는 건 뭐냐? 비용 위험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비용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에 따른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에 어떤 분석 단계가 있어요. 개발 분석 단계.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꼭 중요한 내용을 암기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었는데 얘는 순서도 외우고 내용도 외워야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 시, 시, 가, 두. 따라할까요? 지, 시, 시, 다, 두. 순서 외워야 됩니다. 순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지라는 건 뭐냐?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지역에 대한 인구, 소득, 총량을 분석합니다. 자, 제가 예를 여러 차례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마트를 들어온다. 그러면 안동 지역이 인구를 봤을 때 이마트가 돌아도 되겠느냐? 홈플러스 있는데 이마트까지 돌아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 소득, 교통을 통해서 이 지역의 총량을 분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오피스텔을 짓겠다.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필요하냐? 이걸 파악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괜찮아 하면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뭐냐? 시장 분석입니다. 즉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이마트를 내면 이마트에 대한 수요 공급이 충분하냐, 수요는 있고 공급상이 어떠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되겠죠. 즉 시장성 분석을 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부동산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분양, 임대, 매매가 되겠느냐, 이마트가 돈 얼마 매출이 좀 나오겠느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즉 이마트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들의 수요 이런 것도 있느냐라는 걸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시장성 분석입니다. 점점점 좁혀져.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우리는 시장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이 끝나면 이제 아무리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남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검토합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다라는 게 뭐냐? 타당성 분석입니다. 즉 우리가 이게 투자했을 때 충분한 수익이 나오느냐, 수익이 나와야 투자자들을 모집하겠죠. 자금 모자라도 이런 것들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항상 투자하느냐?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서 하면 하나만 딱 찍어서 안동의 오피스텔 이렇게 안 합니다. 안동 오피스텔, 대전에 서울에 요거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 우선순위를 골라요. 그게 여기 말하는 투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과하면, 즉 우리 개발하려는 부동산이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괜찮으면 그때 투자하겠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걸 투자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과 순서 다 알아놓으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시장성 분석에서 어떤 게 있냐면 흡수 분석 또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분양이 잘 되었느냐라는 건 그 미래 상황을 확인하는 걸 흡수율 분석이라 합니다. 그게 4분의 1번이에요. 4분의 1번 보시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흡수율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열차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아셨죠? 민감도 분석은 투입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랑 좀 다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자, 나머지 왜 틀린지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2번,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본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는 개발 사업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자, 내가 처음에 개발 비용을 이거 10억으로 예상했어요. 여기에 10억으로 예상하고 분양 얼마 하겠다 정해서 분양 공고를 한 거라. 아시겠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계약할 때 비용이 얼마 올라가면 20% 정도는 비용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계약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 거라. 실제로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만큼 이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발업자의 위험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개발들, 즉 분양가 올라가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부지 확보 중 건축 이전에 건폐율 용적의 눈이 축소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 위험에 해당하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 덜렁 사가지고 개발하겠다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미 이용 계획이 여기는 뭐가 지을 수 있어 라고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보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요 임차자를 개발 사업 초기부터 확보하는 방을 활용하게 된다. 요즘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다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나 건물 임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요 임차인, 예를 들면은 우리 대전에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대전에 대부분 여자분 더 잘 아시는데 대전에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이따 치고 그런 빵집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에도 이제 애들하고 올라오면서 제가 이거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올라온 김에 가까운 대구나 대전이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온 김에 대전에 빵집 가자고 그까지 가자고 제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황당해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 온 김에 그냥 빵집이나 가자고. 아이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그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만약에 우리 건물 1층에 들어왔어. 우리 건물은 2, 3, 4층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1층에 유명한 프랜차이즈나 이름난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임대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그거 말합니다. 안 그러면 잘 임대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건물이 대가리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종원 나왔던 그 식당에 유명한 식당이 딱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의 인구입 되니까 2층, 3층에 호프집이나 커피숍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을까? 먹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딱 좋지 않나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건물이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차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들어와. 내가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4번이다. 요즘 주요 이런 식으로 요즘은 작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요 임차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5번 개발 단계 중 타당성 분석은 법, 경기 타당성 분석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포창 들어보시면 5번이 밑에 보면 작년 문제죠. 재작년 문제죠. 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오른쪽에 우리는 7번 봅니다. 5번, 6번은 여러분 푸시고 쉬우니까 7번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정답지문에 그런 겁니다. 정답지문 좀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자, 1번 봅니다.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 보호 시설 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따라서 개발 사업이 지연됐다면 법적 위험을 소리한 결과이다라는 이야기죠. 요게 기출 지문입니다. 몇 년 전에. 두 번째. 개발업자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 가격 보증금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거죠. 3번 흡수율 분석이란 미래 수요 추세를 파악하는 유형하면 이런 내용을 행하여집니다. 4번 이자율 상승, 공실률, 공사자재 가격급 등 임대료 하락, 행정 인허가 등은 개발 중 시장 위험에 속한다. 자, 시장 위험에 속하는데 좀 택도 없는 게 하나 있죠. 왠지 법적 위험에 속할 것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 네. 행정. 그래서 요 놈이 정답입니다. 그럼 쌤. 여기서 시장 위험인데 아니 이자율 상승, 공실률 증가 또는 뭐 공사자 이거는 비용 위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 말이에요. 이자율 상승은 비용 위험이면서 시장 위험도 됩니다. 공실도 비용 위험이면서 시장 위험도 됩니다. 이게 왜 그래?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건설회사 사장님이에요. 건설회사 사장님인데 여러분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대출을 좀 땡겼어요. 그러면 여기 이자가 올라가면 내 비용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이자가 올라갔지만 열심히 건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 사람들 구입하기 어때요? 어려워지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분양이 또 잘 안 돼요. 왜? 대부분의 부동산은 대출을 안고 구입합니다. 근데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시장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말한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공실 이런 것들은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에 동시에 발생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돼. 물론 행정 인허가를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해결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사업에 좀 부정적이 되겠죠. 요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아셨죠? 대부분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38쪽을 볼 건데요. 238쪽 맞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8번 같은 문제가 나와요. 8번. 우리는 8번하고 11번을 볼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업. 개발 기간의 연장, 이자율 인상,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은 비용 위험에 속한다. 맞죠? 전부 다 비용이 증가되는 위험입니다. 위험. 개발 부동산의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에 비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제가 한번 선분양, 후분양 정리한 적 있다. 그죠? 자, 선분양의 특징은 그래요. 선분양은 계약이 요때 이루어져요. 그럼 계약자, 주택 수요자가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을 쭉 지급합니다. 이 돈으로 건설을 하니까 이 선분양은 건설업자는 비용 위험이 줄어요. 그리고 시장 위험도 줄어요. 왜? 분양될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분양이 끝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줄여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게 선분양 제도다. 요게 이연입니다. D급. 민감도 분석에서 주요 변수는 요런 게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요런 게 있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리얼. 수익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행가가 0보다 크다는, 우리 투자 분석하면서 요거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순행가법에서 순행가가 0보다 크잖아요. 이 투자는 수익성이 1보다 크고요. 그리고 이 투자는 내부 수익률이 요 수익률 크다. 같게 된다. 이런 거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5번이 전부 다 옳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감정평가 시험에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러면 쌤,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때 모두 알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문이 4개인데 2개만 확실히 알면 일반 답을 둘 중 하나를 압축을 합니다. 모두가 모르더라도 사실은 대부분 괜찮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리얼이 내 확실하다. 그 다음에 니은 확실히 안다. 그럼 니은, 리얼이 들어있는 것만 찾아도 답은 일반 둘 중 하나 이 정도 압축이 됩니다. 아셨죠? 뭐 그런 느낌으로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11번을 볼 건데요. 11번이 전통적인 우리 기출 문제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주 전통적인 문제가 1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차례를 봅시다. 기업. 이 부동산 개발의 순서다. 그죠? 지, 시, 시, 다투 맞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죠. 2번. 지역 경제 활동, 인구 소득 성장,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하죠?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말하죠. 틀렸죠? 3번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하죠. 4번.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에서 얼마나 분양 임대되느냐라는 걸 분석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우리 전통적인 기출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40쪽으로 넘어가실 건데 얘는 요약집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요약집 139쪽입니다. 요약집 139쪽에 보시면 재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것도 물론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지만 그냥 막 외우시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약간 포인트를 보셔야 암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재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개발이란 게 뭐냐? 이 지역을 개발했어요.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니까 뭔가 어떤 거냐? 이 지역에 대한 노후 또는 불량 요인이 발생합니다. 즉 뭔가 시설이 낙후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됐을 때 이걸 새로 좋은 시설로 만드는 걸 우리는 재개발이라고 말하는데 먼저 보전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전은 노후 불량 요인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또는 노후 불량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 말은 노후 불량이 생겼다 아직 안 생겼다? 아직 안 생겼다.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런 느낌. 그게 보전입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률이 발생하기 전,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수복입니다. 수복은 뭐냐면은 수라는 거 뭐죠? 지킨단 말이죠. 대부분의 시설은 지키면서 불량 요인만 복구해요. 그런데 이거는 노후 불량 요인이 조금밖에 없어. 그런 대부분 시설은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 그게 수복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설은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불량 요인만 제거. 그러니까 불량 요인이 조금이다라는 거죠. 그게 수복 재개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은 이제 노후 불량 요인이 좀 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노후 불량 요인을 제거했더니 구멍이 뻥 생기는 거야. 이 구멍을 메워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뭐냐? 지문이 첨가, 확장, 개량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노후 불량 요인을 제거하고 그만 부족해요.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확장, 첨가, 개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거예요. 철거는 노후 불량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밀고 새로 짓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밑으로 갈수록 점점 노후 불량 요인이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먼저 노후 불량 요인이 발생하기 전 뭐죠? 보전. 노후 불량이 조금 미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은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 뭐죠? 수복. 노후 불량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을 제거하고 확장, 개선, 첨가, 뭐죠? 개량 재개발.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12번입니다. 기업. 기존 환경의 완전한 철거, 새로운 시설로 대체. 뭐죠? 철거. 위험.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첨가. 뭐죠? 개량. B급. 현재 대부분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 수복. 그 다음에 리얼. 사전에 뭐죠? 보존. 자, 이거 쉬워 보이죠?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못 풀어요. 포인트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포인트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13번을 볼 건데요. 13번은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공법에서 나왔던 건데 이것도 약간 포인트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밑에 참고를 봅니다. 참고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법에서 말하는 정비법입니다. 대부분의 법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1조에는 법의 목적이나 이런 취지가 나와요. 2조에는 용어가 나옵니다. 정의. 이게 뭐다? 그래야 이 용어를 가지고 그 다음 사용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조의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2조의 정의, 용어가 나옵니다. 먼저 가 봅니다. 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줄. 주거환경 개선 밑줄. 이건 포인트가 뭐냐?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밑줄. 그러니까 단독주택 위주에 쉽게 말하면 단독 다세대. 이거 왜냐면 우리가 주택단지 보면 골목길을 생각하면 됩니다. 2층짜리 집, 1층짜리 집, 옆에 3층짜리 원룸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독 다세대 주택 위주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밑줄. 요거는 첫 번째 줄 끝에 주거환경 밑줄. 두 번째 상업 공업 밑줄. 대부분 주거환경도 하지만 상업 공업 지역에 많이 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밑줄 끝에 공동주택 밑줄. 그러니까 옛날에 5층짜리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살았던 무지개 아파트 이런 거 5층짜리 요걸 뭐 25층짜리 35층짜리 아파트로 재개발한다. 이런 것들을 35층대로 배치한다. 이걸 재건축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포인트를 보셨나요? 이건 다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주상공은 재개발입니다.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재건축이에요. 맞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13번의 기억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화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밀접한 뭐죠? 재건축입니다. 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뭐 해야 되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용, 공업용 뭐가 되겠죠? 재개발. 그러니까 앞에 뭐 열악 이런 거 다 그거 기본적으로 들으면 그것 가지고 못 찾아 먹어요. 노후 불량이니까 못 찾아 먹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이건 공법할 때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법제목을 다 암기하려면 힘들어 못해요. 힘들어 안 되는 거죠. 그 지문에서 단독주택 유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다 재건축. 주상공 재개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시면 242쪽의 14번을 볼 건데요. 14번은 우리 요약집 어디냐면은 아까 본 139쪽 좀 밑에 있어요. 제가 얘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건 환지 그리고 수용 방식이 있어요. 이게 환지가 뭐고 수용이 뭔지는 우리 여러분이 대부분 공법 시간에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환지 방식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요. 그런데 수용 방식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아요. 요약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약집을 보시면 밑줄 그어 놓았습니다. 환지 방식을 보시면 이은 끝에 개발 이익의 사유와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수용 방식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은에 개발 이익 환수가 용이하다. 개발 이익을 정부가 뺐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이거는 요 법 체계를 환지와 수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절대 이해가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요게 환지는 뭐냐? 자, 이 토지가 원래 농지예요. 주의하실 거는 지금 말하는 환지와 수용은 재개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개발이에요. 이 지역이 뭐냐? 이 지역이 임지예요. 즉 야산이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임지가 우리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 택지로 바뀌는 게 개발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넘기고 나중에 이쪽 토지로 받아요. 내가 넘길 때는 임지나 농지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걸 받을 때는 건축 가능한 뭐로 바뀌는 거죠? 택지로 받아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줄어듭니다. 내가 넘길 때 100을 넘기지만 받을 때는 50이나 60을 받아요. 그래도 나는 좋아. 아주 좋아. 왜? 쓸모없는 땅이 뭐가 된 거죠? 택지가 된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집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나는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수용은 뭐냐? 수용은 내가 농사 짓는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한 이걸 정부 같은 개발업자가 많이 합니다. 정부 개발하는 경우 많이 해요. 이 토지를 정부에다 넘기고 나는 동네를 떠납니다. 아시겠죠? 동네를 떠나요. 그 동네를 떠나는데 내가 이 토지가 농지나 임지잖아요. 보상받을 때 농지나 임지로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나는 이 동네를 떠나가지고 농사 지는 걸 옆 동네 갈라 그래. 이 보상 가지고 옆 동네 토지를 사기가 애매한 상황이 많아요. 물론 보상가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옆에 지역 토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나는 다시 농사 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수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느낌 아시겠죠? 요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번 볼게요. 토지 개발 방식으로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틀렸죠?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공부하기 좀 수월하다 이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자, 감 잡았죠? 자, 이제 어디를 보시죠? 요약집. 요약집 아마 140쪽을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141쪽이네요. 141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41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부동산 개발에 관계되는 민간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간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할 때 나타내는데, 개발의 법적 체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법 내용이고, 우리는 개발을 누가 하고 이익을 누가 먹냐,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경제적 현상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개발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궤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자체 개발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은 소규모 부동산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개발해서 대부분의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걸 자체 개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자체 개발은 공부할 게 없어요. 지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 개발입니다. 공동 개발은 규모 커요. 토지 100억짜리에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건축을 지을 거예요. 이거 토지 소유자 혼자 하기는 굉장히 살뜰리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내고 건설업자가 건물을 내서 이걸 나누는 구조로 많이 합니다. 아셨죠? 그런 구조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 부담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공동개발이라고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그런데 이 공동개발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비, 매물 변제, 이걸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 공사비예요. 왜 공사비라는 말이 듣느냐라는 이야기요. 이 사업의 주체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행이에요.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맡겨요. 이걸 건설업자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개발업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행, 시공. 어떤 느낌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안동역 인근에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50억짜리.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할 거야. 건축비가 200억이야. 내 돈이 2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200억이 통장에 들어있으면 수업 안 한다. 이렇잖아요. 말하지만 안 합니다. 힘들어 안 하고. 저는 진짜 나 나쁜 놈이 되고 싶어. 너무 지금까지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아갔대. 나 갑질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건물 관리인한테 내 차 주차수 똑바로 지키라고 하면 갑질 한번 해보고 싶다. 나 내 차 주차 똑바로 하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 너무 착하게 살아갔대. 갑질 한번 해보고, 그리고 더 나쁘게 A를 만들어서 1년만 놀고 싶어요. 해외여행. 1년 뒤에는 죽어도 좋아. 맞아, 죽어도 좋아. 한번 해보고 싶어. 한 1억 정도 빼가지고 건물 니 가져가. 네, 한 2억 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하튼 생각만 해봤어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다 비슷한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통장에 200억이 없어. 그러니까 건설업자한테 야 봐라. 내 여기다 오피스텔 지을 건데 건축비가 없다. 그래서 네가 보니까 이 위치가 좋으냐? 지가 봐도 위치 좋대.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에 내가 3분의 1을 니 주고 3분의 1을 내가 가져가자. 그래서 둘이 알아서 분양해 먹자. 근데 건설업자가 보니까 위치가 좋아. 분양될 것 같아. 그럼 오케이. 그게 뭐예요? 공사비를 부동산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또는 공사비를 분양은 받아서 준다. 분양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공사비를 얘가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익은 여기서 다 가져갑니다. 대부분. 아셨죠?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하겠다? 요 관점이 됩니다. 감 잡히나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업수탁 방식이에요. 사업수탁 방식 또는 위탁 방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토지 소유자가 똑같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땅도 가지고 있고 돈 건축비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혼자 하면 요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개발한 적이 없어.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게 장난이냐고.
그 부동산 개발은 잘하면 떼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 해가지고 대출을 가득 땡겨가지고 건축했는데 분양 안 돼. 내가 너 방법 있나요? 방법 없잖아. 야반도 줘야지.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분양이 잘 돼. 나 지역 유지가 되는 거죠. 끝난 거지, 그거 한 방에. 예, 그런 사람 제가 여러 사람 보았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정말 좋은 차 타고 가시면서 아까 말했듯이 여행만 다니시는 본 적 있다라는 거죠. 가능해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개발이 안 됐어. 끝났어. 사기꾼이야, 사기꾼. 진짜 사기꾼이에요. 다행히 개발이 잘 됐을 천만 다행이죠. 그 사람은 시대를 잘 탔어. 그게 한 7, 8년 전에 분양을 했거든. 지금 분양하면은 끝났어. 네, 그런 겁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토지도 가지고 있고 자금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분양이 누가 이름이 장난이냐고 잘 몰라. 그래서 분양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맡겨요. 그게 이겁니다. 내가 맡겼다. 위탁. 받는 사람 수탁.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지금 말하는 이 개발업자겠죠. 이 개발업자는 건축비를 부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사비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죠? 수수료라는 말이 나와야 돼. 공사비를 부담한 게 아니니까. 자, 포인트 구분하시겠나요? 요거는 똑같는데 여기는 공사비, 여기는 수수료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은 공동사업이 아닙니다. 공동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손잡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탁 방식은 뭐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모든 걸 이 개발업자를 신탁회사라고 말합니다. 신탁회사에 모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놀러 다녀. 어떤 느낌이냐? 자, 회사에게 신탁 부사가 내 토지를 넘겨줄 테니까 이 토지를 잘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잘해가지고 돈으로 날 많이 벌게 해줘. 요 느낌이에요. 감 잡히나요? 내 토지를 맡길 테니까 신탁 맡길 테니까 이거에다 건물을 짓든 뭘 하든 잘 지어가지고 이걸 많이 분양 잘해서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줘. 요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넘기고 이제 모든 권리는 신탁회사에 넘어갑니다. 신탁회사의 명의로 신탁회사 사업주체가 되겠죠.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회사 건설해서 신탁회사 분양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사업주체가 신탁회사. 요게 가장 큰 차이. 구분하시겠나요? 자,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위에는 공동사업은 사업주체가 누구죠? 소유자. 신탁 방식은 사업주체가 누구죠? 신탁회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둘 다시 구분되는 게 공통점은 요거지만 공사비, 여기는 수수료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5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사업 위탁 방식, 수탁 방식은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며 개발업자가 지분을 얻는다. 틀렸죠? 시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 지분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이익도. 개발업자에 뭘 준다 그랬죠? 그렇죠. 수수료.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아시겠죠? 이렇게 딱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신탁 개발 방식은 자금 차입 주체는 신탁회사이나 사업 위탁 방식은 자금 차입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다. 이야기된 겁니다. 4번. 등가 교환 방식은 끝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공유 지분 등기이기 때문에. 5번. 자체 개발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다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좀 쉬도록 할게요. 오른쪽 243쪽에 17번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약간 영어 공부인데요. 우리 요약집 120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약집 120쪽이 봅니다. 120쪽에 보면 민간이 공적, 그러니까 공공재에 투자하고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연결되어 있지만 자금 관점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사업 형태는 BOT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자, 5가지를 일단 나누는데요. 먼저 BOT와 BTO는 종종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B, 민간이 건설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고속도로 또는 터널 또는 제가 예를 들 때는 기초반 할 때는 거가대교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민간이 건설합니다. 그러면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우리가 건설한 이유는 뭐냐? 거가대교를 건설한 이유는 내가 이게 통행료를 내가 먹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보장받습니다. 정부에게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을 받아요. 이게 민간이 건설하는데 오퍼레이터 O 운영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정부에다가 이전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가대교를 건설한 회사가 통행료를 받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설립한 자 회사에서 이렇게 또 위탁 회사에서 맡아서 운영권을 받고 있다, 임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기간 20-30년이 지나면 이 다리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요. 그렇죠? 자, 그럼 BTO는 뭐냐?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에다가 소유권을 넘깁니다. 트랜스퍼해서 권리 넘긴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보장받아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는 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최종 수요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 대부분 금방 말하는 민자고속도로, 거가대교, 터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성되었다.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BOO 방식이었어요. BOO는 완전 민자 방식입니다. 얘는 민간이 건설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오운 소유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오퍼레이터 운영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에서 완전히 50년 동안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하고 준 거예요. 완전히 넘겨버리는. 물론 공짜로 하진 않죠. 정부는 지자체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부지에 예를 들어서 역사를 건설하고 나머지 네 알아서 먹어 하고 요거에 넘겨버리는 이런 사태.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BOO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LT, BTL 방식이었어요. 이건 차이점 뭐냐? 민간이 건설합니다. L, 리스, 임대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대부분 또는 기숙사 또는 도서관 이런 겁니다. 도서관, 여러분 도서관 운영해서 돈 벌 자신 있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지었어. 그리고 그 이 도서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수입을 받아가지고 도서관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나요? 택도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이건 수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 같은 데서 발주하겠죠? 시나 교육청에 발주하겠죠? 그러면 이걸 건설한 건설업자는 이걸 건설한 다음에 임대료를 시나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요. 10년 동안. 그런 다음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임대료를 다 받고 나면 이게 T 권리를 이전시켜준다. 트랜스퍼 권리입니다. 뒤에 순서 바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운영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요. 즉 최종 소비자에게 수익을 얻을 수 없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형태. 알겠죠? 이걸 우리는 BLT, BTL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문제 오른쪽에 243쪽에 17번에 나와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가볍게 이거 하나 하고 쭉 넘어가 버릴 겁니다. 자, 우리는 17번 봅시다. 1번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위에다가 B 적으세요. 빌드에서 건설, 건축입니다.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T라고 적으세요. 귀속, 넘어간단 말이죠. 귀속된다, 권리를 넘긴다, 트랜스퍼해서 이전한다, 귀속시킨다.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 오퍼레이터 O. 그래서 BTO 이렇게 됩니다. 2번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B 적으세요. 빌더 B입니다.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T 적으세요. 권리가 넘어간단 말이죠. T.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시설 관리 운영권이 인정되며 시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정한 기간 동안 임차 L 적으세요. 그래서 B, T, L 이렇게 됩니다. 3번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B 적으세요.
일정 기간 동안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운영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맡아서 해. 이렇게 소유권 말인데 정확하게 운영권을 보장해 준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소유 오온이나 운영 오퍼레이터 둘 다 오는 똑같지만 정확하게 운영권이라는 의미를 했습니다. 그걸 그냥 소유권이라고 광역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하튼 오퍼레이터 오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T 그래서 BOT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신축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초등학교 건축에서 뭔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돈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은 BOT, BTO 방식이 아니라 BLT, BTL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BTL 방식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동행료 같은 걸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 맞죠?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BTL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즉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만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풀고 쉴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1번 민간이 개발하고 개발해라 비제걸까요? 시설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시킨다 비제거세요.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원 그 시설을 임차 사용한다. 임차 L 뭐죠? BTL입니다. 2번 신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개발업자에 이전되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말이 안 되죠. 신탁 방식은 모두 누가 한다 그랬죠? 신탁회사가. 자금도 신탁회사가 줬다라고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도 신탁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틀렸습니다. 3번 위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개발업자가 사업의 전반을 담당하는 방식이지만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개발업자는 뭘 받는다? 정말 아름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모르면 열받아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암기지만 포인트를 잡아야 잘 풀어요. 아셨죠? 그냥 외우지 말고 그 포인트를 봐서 좀 암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등가 교환 방식이죠. 두 번째 줄의 끝에 봅니다. 수수료 틀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등가 교환 방식은 뭐가 나와야 되죠?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또는 공유 지분 이런 말이 나와야지 수수료 틀린 겁니다. 5번 환지 방식은 두 번째 끝에 봅니다. 재개발 아니라 그랬죠? 신개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용하고 개발까지 했다가죠. 좀 쉬었다가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